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호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마케팅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전에 제가 마케팅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오늘은 최근에 좋게 읽었던 이 컨테이저스 전략적 입소문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입소문 마케팅에 발현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마케팅은 필요가 아닌 필수의 시대가 되었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스테이플러를 판매한다고 한다면 그냥 이것을 보여주고 적절한 가격을 통해서 상품과 비교해서 팔면 되지만, 이제 판매하는 상품들이 무형의 상품도 너무 많아졌고 지식사업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우리가 그 상품의 마케팅을, 그리고 그 마케팅이라는 날개를 달지 않는 이상은 상품을 보다 많이 팔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최고 탑 넘버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홍보하지 않는다면 그 커피를 알아줄 사람은 없겠죠. 반면에 커피 맛이 상위 30%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케팅을 기막히게 잘하면 그 카페에 있는 사람들이 줄이 서서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마케팅이 필수가 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입소문에 대한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좋은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까먹을 수도 있어서 제가 정리한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다는 부분을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요소는요, 리마커블한 것입니다. 비범하다는 거죠. 왜 비범한 것을 사람들이 알리고 싶어 하느냐라는 부분을 떠올려 봤을 때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출근길에 역에서 내렸는데 역 앞에서 누가 옷을 빨개 벗고 스트립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는 누가 옷을 빨개 벗고 막 총 들고 막 이렇게 장난감 총이지만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요즘에 SNS를 통해서 삽시간에 퍼지겠지만, 어찌됐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가까운 친구, 가족, 회사의 동료들한테 웃으시면서 말씀을 아마 할 거예요. 아, 이런 사람 봤다, 아침에 참 신기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점이 있습니다. 단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럼 그날 또는 일주일 정도, 그리고 길게 봤을 때 한 달 정도는 주변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 진짜 재밌지 않냐라고 말씀은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3달 뒤, 6개월 뒤에도 계속 이어질까요? 냄비가 끓었던 물이 금방 식어버리듯이 아마 여러분들의 관심도 급격하게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범한 거, 리마커블한 걸로 사람들을 자극해서 입소문을 내는 것은 단기적인 효과에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판촉 효과를 내서 정말 판매량을 급격하게 올리고 싶다든지 이럴 때 활용을 하셔야지, 장기적인 입소문 효과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이런 마케팅 비법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 책에서는 게임 메커닉스라는 단어로 활용하는 건데, 쉽게 생각하시면 마일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공사 마일리지를 예로 드는데요. 여러분들 항공사에 마일리지 많이 쌓여있는 분들 보신 적 있나요? SNS 같은 거 보면은 되게 돈 많고 성공한 CEO 이런 사람들 중에서 뭐 엄청나게 큰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CEO들 보면은 본인이 외국을 많이 다니면서 마일리지가 많이 쌓였다라고 자랑하는 듯이 피드를 올리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또는 미디어에서 말이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유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혜택을 주고 싶고, 나도 그 마일리지를 통해서 편하게 여행을 하고 싶어서 그걸 올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이 정도 여유가 있고 이 정도 지위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런 사람의 기본 심리를 이 책에서는 소셜 화폐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면서 왠지 모를 우월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람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본능을 자극하면 자극할수록 사람들은 입소문을 스스로 내게 된다는 것이죠.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유도할 때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보상을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기적으로 끝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지금 마일리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CEO들은 항공사에서 돈을 받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돈을 받고 했다면 한 번 또는 단발적으로 끝났겠죠. 하지만 그들은 지속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우월감을 보여줍니다. 왜? 본인이 즐겁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마일리지를 통해서 고객들을 유치하고 입소문을 내게 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알아서 즐기게끔 그런 걸 올리면서 우월감에 그런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는 그런 CEO들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고객에게 선사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고요.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계기입니다. 계기. 예, 계기의 법칙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범주화된 맥락의 연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칫솔이 어디 있는지 까먹는 경우 있으신가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칫솔과 욕실은 맥락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범주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욕실을 떠올리면 칫솔이 떠오르고 칫솔을 떠올리면 욕실이 같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맥락적으로 묶어서 상품을 판매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그것들을 기억하게 만드는 마케터가 정말 훌륭한 마케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 실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대학생들에게 실험을 한 겁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루에 5가지 채소와 과일을 섭취해서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내 식당에 갈 때마다 식판에 5가지 채소의 과일을 담으세요. 채소를 섭취량을 늘리고자 하는 실험이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어떤 것이 효과가 높았을까요? 첫 번째, 하루에 5가지 채소와 과일을 섭취해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라는 것은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 말씀드렸던 교내 식당에 갈 때마다 식판에 5가지 채소와 과일을 담으세요 라는 문구에 대한 효과는 엄청났어요. 왜? 식판을 볼 때마다 채소와 야채가 떠올랐기 때문이죠. 바로 맥락화된 범주화된 기억 때문에 사람들은 식판을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야채와 과일을 담게 됐다는 것이죠. 간략한 예도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왓썹 뭐 이런 게 젊은 사람들에게서 유행어였대요. 뭐 지나가면서 왓썹 하잖아요. 근데 이 버드와이저라는 맥주 있잖아요. 이 회사의 맥주가 광고를 했을 때 그 젊은이들이 나와서 왓썹 하면서 지나갈 때 맥주를 이렇게 하면서 건배하면서 이렇게 마시는 장면이 광고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유행어가 너무나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할 때마다 맥주가 떠올랐겠죠. 그래서 그 맥주의 마케팅은 성공하게 됐다는 사례도 나오고요. 키캣도 아시죠? 초콜릿 키캣. 그게 엄청난 판매 부진을 기록하고 있을 때 어떤 광고를 냈는데요. 그 광고가 어떤 거였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이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도 모르게 키캣 옆에 있는 키캣을 주워서 먹는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커피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키캣을 떠올리게 된 겁니다. 커피 안 먹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키캣이 판매고가 엄청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것도 바로 범주화된 맥락의 기억 때문에 어떤 것을 떠올렸을 때 영상되는 기억을 통해서 내 상품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킨 케이스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상품을 판매할 때, 어떤 서비스를 판매할 때 내가 제공하고자 하는 상품이 고객의 일상생활에서 접목될 수 있는 어떤 것과 맥락적으로 연결을 시킨다면 나를 지속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고요.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감정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게요.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을 소문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감동적인 이야기, 누군가 어려움을 이겨낸 희망적인 이야기, 이거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많이 알립니다. 각성의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신문 기사들을, 인터넷 기사들을 살펴보면 행복하다, 사랑하다, 뭐 만족스럽다라는 단어가 들어간 기사들이 공유가 실제로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누구나 다 이해할 법한 이야기죠.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퍼진다. 근데 재밌는 건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퍼진다는 겁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슬픈 이야기들은 각성 효과가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공유하고 퍼뜨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유명한 동물 사육사의 죽음, 슬픈 이야기인데 공유가 될 이유는 크게 없죠. 각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60대 할머니가 20대에 술 취한 젊은 청년에게 새벽에 폭력을 당해서 사망하였다. 이런 이야기는 슬프죠.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슬픈 것보다 분노가 더 클 것입니다. 분노는 각성 상태를 자극하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나게 공유가 된다는 거죠. 이 기사나 이야기들은.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같이 마케팅으로 활용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 긍정적이어서 경외심을 느끼게 한다든지 어떤 성공 스토리, 또는 부정적일 때는 분노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거, 그것을 퍼뜨려야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고 공유를 많이 한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슬픔은요, 각성 상태가 낮아지기 때문에 슬프긴 하지만 사람들이 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네 번째였고요. 다섯 번째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욕심을 한번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중성의 법칙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맥북 있으신 분 있으시죠? 저 맥북을 사용하는데 제가 맥북을 딱 들면은요, 이 사과 모양이 거꾸로 돼 있어요. 정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맥북을 이렇게 딱 펴서 이렇게 키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 노트북을 볼 때는 이 사과 모양이 정방향이고 불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쁘죠? 사람들은 이렇게, 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은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키워드는 보는 것이다. 타인이 무엇을 하는지 보지 못하면 결코 따라할 수 없다. 모방을 유도하려면 관찰 가능성을 높여야 하고 제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비결 중 하나는 바로 대중적 가시성이다. 실제로 맥북을 출시하려고 할 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사용자 입장에서 정방향일지 남들이 봤을 때 정방향일지. 결국에는 남들이 봤을 때의 정방향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 애플은 마케팅을 잘하니까요. 사람들이 보는 게 이 대중적 가시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그 노트북을 사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미 나는 산 사람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봐서 대중적으로 어필을 해야 그 노트북이 더 많이 팔리는 것이지, 보는 사람들에게서 정방향이 아니라 거꾸로 되어 있었다면 많이 지금처럼 감성이 있었을까요? 많이 판매가 됐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남들이 보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성공 사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냥 성공했다, 몇 킬로 뺐다, 자극적이지 않죠. 따라하고 싶은 마음 안 들죠. 그런데 비포 애프터 사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 뭔가 나도 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눈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대중성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오는 게 이 책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예가 나오는데요. 청소년 음주 문제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음주 문제가 심하니까 음주를 줄이세요라는 슬로건과 이런 광고 캠페인을 내뱉었다고 해요. 근데 오히려 사람들은 음주를 다들 그렇게 많이 한다고? 나만 안 하고 있던 거야? 라면서 안 하고 있던 사람들까지 하게 돼서 되려 음주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건 실패한 케이스죠. 근데 어떻게 해서 내려갔냐? 사실 대학생들은 술을 많이 마시고 싶어 하지 않았답니다. 근데 그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어울리기 위해서는 술을 억지로 마실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는 두세 잔 정도 마시는 게 가장 좋았다는 결과가, 그리고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보고 이런 캠페인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모두 술을 두세 잔만 마시고 싶어 한다. 하지만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억지로 술을 두세 병씩 마시고 있다. 이걸 캠페인으로 발표하니까 그걸 본 학생들이 다들 나처럼 술을 마시기 싫어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 걸 과감하게 남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주율이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사례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대중성을 여러분들께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보이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딱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이클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분이 고환암에 걸려서 생존 확률이 40%밖에 안 됐는데 암을 이겨내고 심지어 대회에 다시 나가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희망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아이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케터가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광고 효과를 내서 모금 행사를 할지 고민 중이었어요. 첫 번째 아이디어는 미국에서 장거리 사이클을 경주를 개최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손목 밴드를 판매해서 500만 개를 판매해서 그 돈으로 모금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지금 두 번째 손목 밴드 아이디어는 남들이 다 형편없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500만 개를 목표로 했지만 8,500만 개가 팔리면서 대박이 났어요. 손목 밴드 어떻게 대박이 났을까요? 이 책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이 랜스 암스트롱의 인기를 이용해서 이 밴드를 만들었는데 그 밴드를 노란색으로 했다는 거죠. 노란색이라는 색깔은 누구에게나 눈에 띄는 색상이고 어디를 보더라도 화려하죠. 그러니까 지나갈 때마다 이 노란색 밴드를 차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궁금함을 가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내용을 알게 되면 나도 따라하고자 하는 모방 심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시계들은 물에 젖어서 방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빼고 샤워해야 되는데 손목 밴드, 고무 밴드는 그냥 끼고 나서 샤워도 해도 되고 뭐도 해야 되기 때문에 행동적 잔여가 된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행동적 잔여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행동에서 비롯되는 물리적 흔적 또는 그것을 연상시키는 물품, 눈으로 확인 가능한 것은 모방 심리를 강하게 자극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투표 스티커, 투표를 했다고 스티커를 붙여준다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투표를 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투표율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걸 찍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지속적으로 잔여가 되면 그게 구매 심리를 자극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고객들에게 행동적 잔여를 남길 수 있고 우리가 추구하려는 것들을 고객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냐라는 것이겠죠. 우리의 서비스, 우리의 무형의 상품을 어떻게 고객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실용성의 법칙인데요. 사람들은 리마커버를 하지 않아도 이게 얼마나 큰 실용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유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떤 유용한 정보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욕구가 있대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자극하면 입소문이 퍼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 옥수수를 까는 게 굉장히 번거롭다고 해요. 근데 어떤 시골에 있는 외국의 할아버지가 이 옥수수를 어떻게 하더니만 이렇게 팍 하니까
정말 깔끔하게 까였대요. 그거를 본 여손주가 이거 유튜브에 올려봐야겠다, 자막을 넣어서 해서 업로드를 했더니만 조회수가 몇 천만이 나왔다고 합니다. 뭐 옥수수 까는 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만큼 실용성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의 입소문이 퍼진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실용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실용성이 있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퍼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예는요, 노스캐롤라이나를 등산하고 있는 등산객 두 명이 이야기를 하고 가고 있었대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차문을 열고 한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둘이 진공청소기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노스캐롤라이나를 등산하는 등산객이 말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이 실용적인 거를 그냥 본능적으로 남들에게 이야기하는 본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자극할 수 있냐, 실용적인 이야기에 내 상품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를 고민해 봐야겠죠. 그럼 입소문에 대한 성과는 급격하게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전망이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참조점에 근거해 가치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8,000원에 팔면 마땅히 주고 사 먹는데 동네 손님이 없는 카페에서 커피를 8,000원에 팔면 이걸 비싸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참조점에 근거해서 가치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판매한다는 상품도 그 참조점에 근거해서 우리의 가격이 낮게 느껴지면 싸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고요. 참조점에 근거해서 비싸다고 느껴지면 비싸다고 생각해서 안 사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참조점을 어떻게 제공할 건지도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이제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마지막에 나와요. 사람들은 커피를 20달러짜리를 10달러로 할인한다고 하면 뭐 반값이잖아요. 이런 거는 10분 동안 운전해서라도 가서 산다는 거죠. 그런데 TV 1020달러짜리를 1010달러에 할인하면 10달러 똑같이 싸게 파는 건데 안 산다는 거예요. 굳이 가서.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2만원짜리를 만원에 팔면 우리는 싸게 사러 갑니다. 그런데 149만원짜리를 148만원에 팔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마케팅 원리들을 우리가 이해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품을 촉진할 수 있냐 촉진할 수 없냐의 능력이 극명하게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늘 마케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마케팅 서적을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읽다 보니까 더 지식들도 많이 쌓이는 것 같고 이제 마케팅에 대한 기본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필요가 아닌 필수 시대가 된 이 마케팅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 채널을 홍보하고 내 상품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달할지를 늘 고민해 봐야 되고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이 컨테이저스 전략적 입소문이라는 책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마케팅 서적이 있으니까 그냥 늘 공부하는 자세를 견제하시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어떤 상품이든 팔 수 있는 영업인 또는 사업가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마케팅 개념과 더 좋은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